네, 보이시나요? 네. 네.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큰 흐름을 얘기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현실에서 오는 얘기들을 이제 가미해 드리고 있고요. 전체 숲을 보시는데 그 도움이 되시라고. 어, 지금 앞에서 이제 공유 경제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은 전체 인터넷에서도 이게 인터넷에서도 이제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막 이러면서 시민들이 그 인터넷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그 플랫폼 몇 개가 모든 데이터를 다 장악한 상태예요. 그 대단히 왜곡돼 있고 공영의 측면뿐만 아니고 인터넷 자체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해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웹 3.0, 제곱 인터넷, 뭐 용어 어떻게 됐든 이거는 실은 원래 인터넷이 추구했던 시민 중심의 인터넷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 이런 거 보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데 그걸 다 가져가서 지들만 배불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것들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웹 3.0이라는 블록체인 중심의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게 가능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얘기를 하지만 웹 2.0의 밸류들 쭉 보시면 투자자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플랫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가치를 독점하는데 이거를 기여한 사용자도 그다음에 그 크리에이터도 그다음에 그 투자자도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도 이렇게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가져가자고 한다는 것이 웹 3.0 그 제곱 인터넷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챗 GPT 나오기 전에는 실은 제곱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은 전체 그 혁신 기술의 총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I도 제곱 인터넷에 포함시켜서 기존 인터넷의 어떤 익스포넨셜 아주 그 뭐랄까 지수함수적인 그 혁기적인 새로운 큰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왜 3.0 대신에 저는 제곱 인터넷 썼는데 갑자기 챗 GPT가 나오면서 AI 단순히 기존에 생각했던 그 발전의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웹 3.0 개념을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위에 크립토커런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페어니스가 강조되면서 다오, 디파이 뭐 여러 가지 토큰 이코노미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I가 그 같이 들어가고 메타버스 공간 인터넷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넷을 이제 그 자유 그 인터넷 그 공간을 자유 공간의 어떤 그 데모크라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심지어 아이 제너레이션 세대 이슈 그다음에 코로나 임팩 이런 것들 사회적인 포인트까지 다 합친 총합을 이제 제곱 인터넷을 봤는데 지금 이런 그 개념마저도 실은 흔들고 있는 게 챗 GPT입니다. 그만큼 챗 GPT에 대해서는 시리어스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지금의 챗 GPT 나오기 전에 이 그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가 가져오는 변화도 엄청나게 큽니다. 뭐 지금 코인 추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저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그 어떤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었는데 심지어 나의 숨소리마저도 숨소리 데이터마저도 돈이 되는 누구나 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세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많아지고 그만큼 유통도 빨라지고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기존 시스템이 이거를 수용을 못하니까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야 제도화를 하기 위한 얘기를 하게 하지만 대단히 갈등도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핀텍 얘기도 있었고 디파이가 대단히 부풀려져 있었던 건 사실이죠. 몇십 조가 사라지니까. 하지만 아직도 그냥 단순한 코드였던 비트코인이 성과가 엄청나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보면 기존의 체계를 혁신하는 것, 그러니까 기술로 혁신하는 핀텍 이상의 디파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FT 사람들이 그러죠. 작년, 재작년 NFT 엄청 뜨거웠잖아요. NFT는 갖다 얘기하는데 실은 NFT가 가져온 변화는 실은 가치 체계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먹는 것, 더 이상 디자인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그 레퓨테이션이나 아니면 그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어떤 가치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인도스한 그 사실 이런 것들이 NFT로 그 사실 증명할 수 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 물리적인 가치, 소프트웨어적인 가치 이런 게 아니고 컨셉적 가치가 더 중요한 이런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그 흐름 속에 NFT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NFT가 간단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우란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의 컴퍼니의 그 피라미드 시스템이 이게 주주, 직원, 고객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그런 어떤 다우 커뮤니티로 발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뭐 이제 그 챗GPT 뭐 생성 AI 얘기를 했지만 이 변화가 아주 다방면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이런 큰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고 가장 유리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뭔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쉽게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의지만 갖고 열심히만 한다면 이런 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이데이션과 상품 개발 관점에서 전체 이런 아이데이션과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트렌드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파악해서 어떻게 체득해서 서비스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험 성형화, 고객 확보 및 서비스 고도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위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얘기한 것도 조금 더 정리하면 트렌드하고 방향을 보는 거하고 현실에서 뭔가 서비스를 구현하고 개발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뭐 구글이나 제가 버클리 랩에 있을 때는 어떤 룰이 있었냐면 1대 3대 6의 룰이 있었어요. 6은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3은 리서치예요. 리서치는 뭐냐면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은 뭐냐면 다시 얘기해 디벨먼트 그다음에 이제 3이 리서치예요. 3 리서치는 뭐냐면 뭔가를 연구를 해야 새로운 거 얻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 넣어야 되니까 이 룰을 실은 구글이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1대 2대 7 정도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은 상상하고 2는 트렌드를 읽고 7은 현실적인 일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 분야에 관련된 서비스는 다 리서치 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는 그 상황에서 국내든 글로벌이든 포커스하는 시장, 타겟하는 시장을 전제하고 나의 포지셔닝이 무엇이어야 되겠다. 우리 서비스나 우리 사업의 포지셔닝이 뭐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어디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다음에 갈 길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다음에 관련된 서비스는 다 깡그리 다 벤치마킹하고 서비스 다 써봐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오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리가 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내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릴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갈등이 심화될 것 같으면 가능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1대 3대 7, 1대 1대 7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7을 할 때 7 안에서도 실은 좀 나눠야 돼요. 너무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요. 하지만 너무 또 작은 것을 하게 되면 돈은 벌 수 있고 뭐 할지 몰라도 투자를 못 받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 7 안에서도 항상 어떤 포텐셜과 현실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거를 항상 같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얘기할 위험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진행하고 Q&A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1대, 2대, 7의 어떤 그런 그 시간 배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8에 7, 그 다음에 그 가슴의 2, 그 다음에 눈의 2, 그 다음에 눈 감고 상상하는 1,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유숙박 일단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공유숙박인데 새로운 호텔, 새로운 여행, 이 공유숙박이 왜 그렇게 난리인가는 이게 소비자가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을 잠깐 했지만 한때 2021년 에어비앤비의 밸류가 1177억 원이요, 7억 달러였어요. 그 당시 한 150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가치는 100년 된 호텔 5개를 합친 5개 호텔 체인의 총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5개 뭐 이런 호텔 다 국내로 치면,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OTA인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의 총가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물론 지금은 에어비앤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에어비앤비는 엄청난 회사인 거죠.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현재 에어비앤비 작년 말 데이터예요. 작년 말까지 봤을 때 에어비앤비에 하루에 400만 명이 머뭅니다. 누적 1억 4천만 명이 이용했고 평균 박수가 4.3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행 다니면서 호텔 예약을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예약 하나 하는데 11분 31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호스트가 400만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실은 최소 600만 개에서 1200만 개까지 있고 220개 나라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거래액이 82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순이익이 2.5조 원이고, 이런 대단한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2등이 없어요. 우버가 있으면 리프트가 있고 뭐 한국에 이런 로컬 회사들이 있고 한데 에어비앤비는 2등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하고 뭔가 맞짱을 떠보겠다고 하는 그 유일한 플랫폼이 어쩌면 위홈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유 숙박은 엔트런스 배려가 높고 그만큼 사업이 힘들고, 그다음에 기존 그 1등 사업자의 어떤 기득권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지만 저는 이쪽 분야로 12년 동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한국에서라도 에어비앤비를 넘어서 보겠다는 그러한 그 망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현실화돼 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행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 숙박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단체 여행 다녔죠, 개별 여행 다녔죠, 지금 동네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항상 무슨 현상의 그 기저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always 어디 여행을 가면 안전이란 욕구와 뭔가 신선한 그곳의 어떤 문화에 속하고 싶어져 하는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이게 좀 상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머무는 곳은 호텔에 머무는 게 일반이었는데 지금 항상 always on이고 엄청나게 정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서 안전의 욕구와 새로운 곳을 접하고 하던 그 욕구가 그게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여행으로 바뀌었고 이 동네 여행 하려면 숙소를 어디서 잡아야 되겠어요? 호텔이 아닌 물론 이제 여행 시장이 커지니까 호텔도 많이 머물지만 동네 여행을 위해서는 공유 숙박이 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 위험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에어비앤비가 여행 숙박을 바꿨다 면 저희는 이제 로컬인 만큼 그 강점을 살려서 숙박과 거주 문화를 새롭게 정의하겠다. 숙박도 거주도 하나의 서비스화 하겠다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한 얘기를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번에 자세한 얘기 전체적으로 공유 숙박 시장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위홈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상황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서비스는 어떻게 진화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서바이브 해왔고 앞으로는 그러면 거대한 어떤 에어비앤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포지셔닝해서 뚫고 나갈 건지 과거의 얘기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공유숙박 얘기, 공유경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얘기하고 뭐 AI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익사이팅하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번에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K-스테이 서울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서울시가 2026년에 외래 관광객 2,800만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이 외국인들이 막 방문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서울이 글로벌 5대 여행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2019년도 2020년 초 코로나 전에 서울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게 1,390만이 왔었어요. 근데 그거의 2배인데 지금 2026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숙소를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현재로서는 숙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서 서울에서 공유 숙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위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명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가된 4,000명 호스트를 인바이트해서 2만 개 객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서울에 30개의 하얏트 호텔을 건물 하나 안 짓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00만이 오는 데 있어서 그때까지 인프라를 기존의 그전의 주택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서울 지하철만한 그런 명품 관광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민들과 같이.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존의 숙소들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그 사람들의 취향을 미트시키기 위해서 파인스테이, 고급 숙소, 뭐 한류 스테이, 비즈 스테이, 한옥 스테이, 템플 스테이, 케어 스테이 이런 것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게 숙박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로 산다는 어떤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숙소뿐만 아니고 원스톱 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제 효과는 뭐냐면 2,800만 유치하겠다고 한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숙소 확보 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니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 명, 4천 명이 연간 숙박료로 1억씩을 만약 번다고 하면 그 동네 호텔에 머물지 않고 공유 숙박을 하면 사람들이 동네에 머물면서 밥도 먹고 뭐 쇼핑도 하잖아요. 그래서 숙박료의 한 5배 가는 5배 달하는 그 동네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4천억에다가 5배면 2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돈 하나 이렇게 크게 들이지 않고도 그럴 수 있고요. 당연히 ESG 실현하는 거고요. 정부의 정책 성공 모델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브리바디 해피한 상생의 혁신 모델로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죠? 트렌드를 막 얘기하다가 어떤 기회를 잡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보니까 서울시에서 2,800만 원 유치하겠다고 하네. 그 방법이 어떻게 하지? 딱 생각해 보니까 공유숙박 쭉 해오면서 공유숙박을 여기에 적용하면 그러면 딴 되겠다. 이래서 이제 이 K-스테이트 서울이라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랩법을 하면 엄청난 변화.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이라는 변화가 왔고 크립토가 변화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something big, 리세퍼트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과거의 어떤 때묻지 않은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 경제가 미래 경제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도 지금의 기술들이 사람들, 개개인을 인파워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어떤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슈퍼맨이고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우주여야 돼요. 착하지 않은 우주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서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진정한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가능성 있어라고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하고 진짜 여러분이 사자여도 본인이 내가 사자라고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 각각의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사람인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여러분은 거대한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기대에 한 분 한 분이 포효해서 그 세상을 포효할 수 있는 그 호랑이이자 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착한 게 경쟁력이에요. 상상하고 읽고 보고 듣고 써보고 해보고 끝없이. 네? 옛날에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 뭐 줄이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 지금은 인터넷 가가지고 열심히만 하고 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우리 경기대 여러분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 BTS 저는 정말 존경하는데 BTS 옛날에 상상도 못했었던 일을 BTS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런 변화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BTS 모먼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 말씀은 요 정도까지인데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시작을 챗GPT로 얘기했잖아요. 챗GPT에 가시면 그 활용 예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그 강의 시간까지 5가지 실제 활용 후 동료와 공유하는 게 과제입니다. 꼭 과제를 통해서 챗GPT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질의응답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질문 있으면 그 채팅창에도 좋고 직접 얘기를 육성으로 이렇게 질문해도 좋아요. 과제 일부러 수행상에 뭐 줄였는데 예? 저기 얘기를 줄였어요. 얘기를 하려고.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없이 할 거 조금 이제 기다려보고 저기 뭐야 그 교수님 그 발표하신 자료 중에 92페이지 보면 네. 92페이지 내용이 그 서울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산다. 그래서 K-스테이 서울 인프라에서 원스톱 풀 서비스 엄청나게 네. 큰 그림에 너무나 화려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렇게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일어났던 호텔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 공유 숙박 측면에서 연결된 어떤 앱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사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교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이 위홈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에어비앤비는 호텔도 아니고 부킹닷컴도 아니에요. 메리엇도 아니고. 다른 말은 메리엇이기도 하고 부킹닷컴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한국에 야놀자가 있어요. 야놀자 하면 숙박 예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든 위홈에 가서 예약하는 거 뭐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라는 건 똑같은데 한쪽에서는 특화된 채소 팔고 한쪽에서는 배추 파는 이런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공유 숙박은 근본적으로 그 주인들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개인이에요. 호텔 운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예요.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게스트도 호스트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해서 호스트는 저 방에 자고 게스트는 이 방에 자고 그래서 이 모델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됐잖아요. 된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전하고 다르게 부킹닷컴 야놀자하고 다르게 위홈에는 그런 어떤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한 신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부킹닷컴을 넘어서고 위홈이 야놀자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여행 때문에 이제 공유 숙박이 늘어나긴 하는데 그러면 공유 숙박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호텔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전체적으로 관광 산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다만 호텔이 점진적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그 발전한다고 하면 공유 숙박에 대한 어떤 니즈는 그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2019년 그 당시 에어비앤비의 서울 객실수가 22,500개였어요. 그런데 서울의 외래 관광객을 위한 객실수가 호텔 객실수가 6만 개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유 숙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 보면 대단히 빠른 성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답이 좀 길어졌는데 야놀자하고 모텔 이런 어떤 그 호텔과 그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에어비앤비이고 위홈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우리 학생. 네, 잠깐만요. 질문 뭐라고 돼 있나요? 채팅창에. 네, 네, 네. 그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악의적인 사용자도 분명히 있고 또
그다음에 사람마다 서비스도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사용자들도 되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악의적인 쪽은 악의적이지만 시스템에서 일단 에스코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생각보다도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런 악의적인 그 사용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시장이 커지면서 그 악의적인 극소수의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네거티브한 포인트,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버퍼가 생겨요. 특히나 에어비앤비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비스가 와야 되고 안 되진 않아요. 여전히 그런 이슈는 있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호텔에 가서는 내가 호텔 가서 묵고 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위홈에서는 묵고 가잖아요. 호스트가 게스트 리뷰하고 게스트가 호스트 리뷰해요. 그래서 그 리뷰는 하나의 레퓨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호스트가 리뷰할 때도 게스트 노출되는 리뷰가 있고 노출은 안 되지만 플랫폼에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에서는 게스트 호스트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개개인을 레퓨테이션을 집어넣어서 뭐 그래서 나중에 베니핏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호스트 같은 경우는 숙소를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공유 숙박의 챌린지가 되게 많아서 사업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떤 신뢰 시스템을 통해서 극복을 많이 해왔고 여전히 그렇지만 이상한 게스트들 이런 사람이 많지만 전체 규모가 커지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버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럴 수 있는 버퍼가 생기면서 큰 사업을 뭐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럴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추가 질문 없나요? 혹시 직접 음성으로 할 질문하는 학생은 없어요? 지금이 33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질문 하셔야 돼요. 무모하게 하셔야 돼요. 어, 조금 더 기다려. 무모하지 않으면 스티브 잡스가 풀리시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질문 안 하면 쪽팔림도 없어요. 쪽팔림이 없는 만큼도 뭔가 배운 게 없을 수 있어요. 지금 학생일 때는 쪽팔려도 돼요. 쪽팔려도 되고 왜? 쪽팔림 통해서 뭔가 극복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 우리 학생들 준비하는 사이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캡스톤 과정에서 주제 거의 대부분 팀이 정했고 그 주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학계획서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중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그 많이 써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많이 써보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 관련된 어떤 앱이라든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써보라는 얘기로 비춰지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차별화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과정 측면에서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일단 무조건 챗GPT로 접근해라. 네? 그다음에 공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얘기했어요. 제곱 인터넷 얘기했고 이쪽에서 일단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는 챗GPT. 네? 가장 최근에.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서 보면 가장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 메타버스도 좀 있고 그런 쪽에 떠오르는 서비스를 먼저 사용을 해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쪽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장도 모르고 일단 써보면서 이쪽 그 니즈, 우리의 니즈는 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이런 걸 아까 얘기해서 변화와 니즈와 시장과 나의 어떤 그 실행
이게 계속 이렇게 몇 번씩 돌아가면서 기획을 해야 돼요. 지금 기획이니까 야 리서치만 하자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기획하면서 러닝하고 기획에 있어서 기획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서베이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프랙티스가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모델링 해보고 실질적으로 막건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미니멈 그 모델 만들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그런 큰 흐름을 무시하고 그냥 하면 아주 작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구멍가게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크게 못 하죠. 근데 큰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막 트렌드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다 보면 당장 뭔가 뭐 현실적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트렌드만 얘기해. 그러면 투자가 또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트렌드도 보고 현실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필하려면 내가 잘못된 걸 파악하려면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야, 쓸데없는 얘기하네 이런 얘기를 처음엔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 왜? 내가 학생이니까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고 부족한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게 두려워서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고 비밀이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자기를 바보 지금 당장 바보라고 생각하고 바보짓 한다 생각하고 오픈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질문을 왜 자꾸 하냐고. 근데 전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런 쓸데없는 이상한 질문했던 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험 좀 많이 써보세요. 위험, 현실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고 하지만 십몇 년 동안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위험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는 리소스가 지금 100조 이상의 회사니까 저희는 투자도 지금 제가 뭐 코자자 때는 받았지만 지금 위험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서바이브 하고 있잖아요. 자가격리 숙소로 해서 100억까지 누적 거래액이 됐고 그다음에 K스테이트 서울이라는 걸 하고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끝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리서치하고 이러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에어비앤비의 코파운더를 만났어요. 만나서 딜을 치고 왔어요. 우리가 숙소 합법적으로 줄 테니까 니들 라이선스 피만 줘라. 그게 300억에서 500억이에요, 1년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글로벌리 접근하고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뭐 추가 질문 없나요? 채팅 채널도 좋고요. 이한영 교수님. 어디 마무리 멘트를 해요? 지금 39분이니까 교수님께서 질문 하나. 예? 아니 내가 뭐 질문보다도 어쨌든 간 큰 흐름의 마무리 여기 비슷한 하나 멘트를 올라오고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래요. 네, 조금 기다리시죠. 여러분 그 집단지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돈 얘기잖아요. 저희는 실은 제공자가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질문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본 걸로 알고 제가 아까 질문을 안 읽었는데 공유숙박 산업에 제공자가 올려둔 숙소의 가격대에 회사에서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관여해서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그 기술은 적용을 안 했지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호스트들이 가격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그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대단히 이게 일 단위로 바뀐다는 거, 이 집단지성이 작동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렇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까 처음에 이제 쉽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많은 것들이 아주 이렇게 집단지성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가격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 그게 일정해요. 예? 저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가지 쓰는 경우는 없다. 물론 취향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해요. 리뷰를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은데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리뷰가 안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호스트가 가격 그걸 맞춰서 조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두 가지인데 한쪽에서는 플랫폼이 그런 어떤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를 예를 들어서 거짓 정보를 사진을 올릴 때 뽀샵하는 건 괜찮은데 그 숙소 사진이 아닌 걸 다른 걸 올리면 돈을 안 줘요. 호스트한테. 그러니까 호스트가 그 거짓 정보를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이런 그 챌린지를 극복한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냥 남의 집에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잔다는 거를 상상을 못했잖아요.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어 팩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그 피어 팩터가 신뢰 플랫폼을 통해서 극복되면서 공유 숙박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체크인 월세라고 하는 장기 숙박을 넘어서 월세가 아니고 그냥 몸만 들어가는 월세 모든 게 갖춰져서 그 거주라는 시장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이라서 에어비앤비하고 경쟁하는 측면에서 약점도 있지만 로컬이라는 로컬 거주 시장을 거대한 시장을 우리는 또 움켜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에어비앤비하고 맞짱을 떠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답변 됐을 것 같고요. 네, 네. 더 네, 추가 교수님 질문 말씀. 없네? 더 추가 질문 없네 혹시? 예,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시간이 43분이니까 이한영 교수님 마무리 해주시죠. 예, 뭐 거의 뭐 카메라 안 2시간 꺼졌는데요. 동안 여러분들도 교수님 카메라 집중하느라 고생 꺼졌어요. 많으실 텐데, 사실 보면은 지금 오늘 그 조상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큰 사회적 또 문화적 변화를 야기시켜주는 그런 메가 트렌드적 그 상황들을 쭉 이번에 좀 들으셨어요. 그죠? 공유경제 2.0이다. 그다음에 제곱 인터넷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챗 GPT다. 이런 기술들의 큰 트렌드가 사회 문화적으로 얽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곳에서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면 또 그 편성에 맞는 어떤 기회를 여러분이 가져갈 것이고, 저런 걸 모르고 도외시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미 컴퓨터 오리엔티드 있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서 답을 가져갈 텐데 그런 데서 또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오늘 무려 100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진짜 짧은 기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학생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이 너무 빨라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 번은 그 자료가 다 공유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세상에 이런 변화에 이러이러한 기술들의 큰 추세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뭐 단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 주어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특강이 주어진 거니까 잘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조 교수님. 예,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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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우리 학생들은 55분에 보도록 해요. 10분만 쉬었다가.